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하루 평균 확진자가 4주 연속 증가하고 또 이맘때 보기 드문 독감 의심 환자도 늘면서 지난해 9월 발령된 유행주의보가 10달 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폭염 속 코로나19와 독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재택근무는 익숙해졌는데 혹시 워케이션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휴가지에서 쉬면서 일하는 게 가능할까요? 잠시 뒤 소개합니다. 네,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해서 YTN이 확인한 국무조정실 감찰 내용부터 보도하겠습니다. 참사 전날 최고 수준의 비상 단계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도로관리사업소 책임자들은 비상대기하지 않고 퇴근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 담당 간부는 국무조정실 감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참사가 난 궁평 2 지하차도의 도로 통제 권한이 본인 업무인지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승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날인 지난 14일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후 4시 40분에 최고 단계인 비상 3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관련 기관들은 즉각 24시간 비상대기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 산하 도로관리사업소 주요 책임자 3명은 퇴근을 한 것으로 국무조정실 감찰에서 드러났습니다. 도로 안전 등을 총괄해야 했지만 밤 9시에 퇴근해 다음날 아침 7시에 출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이 해당 책임자에게 비상 상황에 일찍 퇴근한 이유를 물었더니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충청북도 담당 간부는 참사가 난 궁평 2 지하차도의 도로 통제 권한이 본인 업무인지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련 규정을 보면 궁평 2 지하차도의 관리 책임은 충청북도에 있지만 사고가 날 때까지도 산하기관인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알았던 겁니다. 담당 국장은 국조실 감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자기 업무인지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참사 당일 오전 7시쯤 미호천교 수위 등이 통제 여건을 충족했는데도 충청북도와 도로관리사업소 누구도 도로 통제를 하지 않았다고 국조실은 밝혔습니다. 국조실이 참사 이틀 뒤 감찰에 나선 이후 지금까지 검찰에 수사 의뢰한 사람은 모두 18명, 경찰을 비롯해 충청북도와 도로관리사업소 그리고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원들입니다. 국조실은 청주시와 소방의 상황 대응 문제점도 확인하고 검찰에 추가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어서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매입니다. 네, 또 그런가 하면 오송 지하차도 참사 하루 전에 충북 소방본부 119 종합상황실에 제방이 무너질 것 같다는 신고가 들어왔지만 소방 당국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이 확보한 119 종합상황실 신고 접수 녹취록을 보면 지난 14일 오후 5시 20분쯤 한 신고자는 강물이 불어나며 공사 중인 미호천교 임시제방에서 물이 새고 있다며 오송 일대에 물난리가 날 것 같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실에선 청주 외에도 전국적인 호우 상황으로 예방 차원으로 갈 만한 인력이 없다며 지자체로 문의하라고 답변을 했고 별도의 출동 지령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정한 책임을 묻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원례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피해 극복을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에도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엄정한 책임 규명 촉구와 더불어 수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은 다른 수해 대책 논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는데 쟁점 현안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여전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경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하천법 개정안이죠? 네, 하천법 개정안은 홍수 우려가 있는 지방 하천의 제방 공사 등 정비 비용을 국가가 부담할 수 있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지방 하천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방 관리 부실로 수해가 발생하는 걸 막겠다는 건데요. 여야 이견이 없었던 만큼 어제 소관 상임위와 오늘 오전 법사위를 통과한 데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문안이 가결됐습니다. 재석 250인 중 찬성 249인,
기권 1인으로서 하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외에 금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을 가뭄이나 홍수 등 재해에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다만 어제 하천법과 함께 상임위를 통과했던 도시 하천유역 침수 피해 방지 대책법 제정안은 추가로 법사위에서 논의하기로 해서 다음 달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정치권은 최근 수해 예방과 복구 지원 대책을 한 목소리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전북 군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내일 고위 당정 회의를 통해 자연재해 안전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실제 피해보다 보상 규모가 턱없이 적다는 피해 주민들이 많다며 관련 법령 정비에 속도를 내자고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수해 대책은 여야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데 여러 쟁점 현안들을 둘러싸고는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고요. 네, 어제 국토위 현안 질의에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과 관련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을 두고 맞붙었던 여야는 오늘도 날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부 여당이 거짓 해명만 하고 있다며 명백한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명백한 국정농단 사례입니다. 끊임없이 불필요한 거짓말, 또 거짓 해명, 또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하고 있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정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에 제출했는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이 억지 정치 공세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결같이 민주당이 터무니없는 억지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양평 주민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지 않도록 민주당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둘러싼 공방도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기존 오염수 대책위들을 하나로 합친 총괄 대책위를 띄우고 첫 회의를 열었는데 의원 38명이 역할을 나누어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해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괴담 선동으로 어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우리 수산물 소비를 권장하고 이번 여름 휴가를 어촌에서 보내자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 종료 직후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 논란으로 제소된 김남국 의원 징계 절차를 논의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맡고 있는 1, 2 소위원회 가운데 어디에 징계한 심의를 맡길지를 두고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여야 신경전은 다음 대목에서도 확인되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우주항공청 설립과 운영에 대한 기본 방향이 공개됐습니다. 구체적인 조직과 인력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아 확정되지 않은 데다가 국회에서도 여야 대립이 극명한 상황이라 우주항공청 설립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보도에 양회영 기자입니다. 국가우주항공 분야를 전담할 우주항공청의 기본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우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우주항공청이 사무국 기능을 수행해 국가대표 우주항공 전담 조직으로 세우기로 했습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등에 흩어져 있던 우주항공 관련 정책과 산업 육성, 인재 양성 등을 모두 우주항공청으로 이관하고 관련 사업을 총괄합니다. 조직은 정책과 연구개발, 비즈니스 국제협력 등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임무조직과 이를 지원하는 기관 운영조직으로 구성합니다. 또 기관별 강점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항우연과 천문연 등 출연 연구기관은 기존 소속을 유지하는 대신 나사 모델을 적용해 주요 임무에 특화된 임무센터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나로 우주센터와 같은 공공안보 성격의 국가 인프라 시설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의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 우주항공청의 조직은 필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구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지속 확대되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의 수요와 임무를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300명 이내의 인력 규모로 하지만 아직 관련 부처와의 협의가 끝나지 않아 조직 내 세부 직제는 마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기존의 우주항공 연구를 전담했던 항우연과의 관계 설정과 불확실한 인력 운영 방침을 놓고 항우연 안팎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하루 전날 열린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가 아직 덜 됐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우주항공청 준비가 미흡하다고 자인한 셈이라며 법 통과를 밀어붙이기 이전에 준비부터 제대로 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이 제안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여당이 받아들이면서 과방위는 앞으로 최장 90일 동안 우주항공청 특별법 법안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에 상정된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이라는 목표는 또다시 표류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내용인데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내놓은 세법 개정안, 불황과 세수 부족 속에 경기 반등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법인세와 부동산 세제 등 조세제도 전반에 대한 굵직한 개편을 추진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기존의 윤곽을 토대로 수정, 보완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겁니다. 특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세제 관련 내용은 이번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비해서 개편 강도가 크지 않지만 감세 기조는 이어간 건데요. 좀 더 내용을 정리해서 잠시 뒤에 자세하게 보도하겠습니다. 이번에 검찰 속보로 이어가겠습니다. 대장동 비리 일환인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다시 소환하면서 구속영장 재청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또 같은 의혹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의원과 관련해서도 5달에 걸친 보강 수사 끝에 공범인 아들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먼저 박영수 전 특별검사,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한 달 만에 다시 검찰이 박 전 특검을 소환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 전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쯤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6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30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검찰에 출석한 건데요. 박 전 특검은 지난 2014년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있으면서 대장동 일당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50억 원을 약속받고 또 현금 8억 원은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조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충실하게 보강 수사를 해온 결과 박 전 특검의 혐의를 좀 더 명백히 규명할 수 있는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검찰은 이제까지 보강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박 전 특검이 받은 8억 원의 성격 등 혐의 전반을 다시 확인하면서 특히 박 전 특검의 딸이 2016년 화천대유에 입사해서 받은 자금이나 이익의 성격도 집중적으로 캐묻고 있습니다. 연봉과 대여금, 퇴직금, 또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아 얻은 시세 차익까지 25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돈이 결국 대장동 일당이 앞서 50억 원을 약속받고 자신들의 청탁을 들어준 박 전 특검을 보고 준 게 아닌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네, 송 기자. 그렇다면 검찰이 박 전 특검 딸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돈에 주목하는 배경은 뭡니까? 네, 한 달 전, 그러니까 법원이 박 전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밝혔던 사유, 즉 검찰이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 위해 혐의 보강에 주력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수재 혐의만을 적용해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 임직원에게만 적용되는 혐의라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에서 내려온 이후 딸에게 간 돈은 범죄 사실로 묶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에서 딸이 받은 돈의 경우 50억 원 약속의 실체를 뒷받침하는 증거 정황, 그러니까 배경으로만 기재했는데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혐의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조차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검찰로서는 혐의 구성을 더 탄탄하게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딸이 이익을 본 시점, 즉 2016년 이후 박 전 특검이 국정농단 특별검사로 있었다는 데 주목하면서
공직자의 금품 수수를 제한하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박 전 특검에게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딸도 청탁금지법 위반 공범으로 입건하면서 대장동 일당과 박 전 특검 측의 거래 관계를 더 포괄적으로 묶어 혐의를 다져왔는데요. 지난 24일 딸을 소환한 데 이어 오늘 당사자까지 불러 조사하는 만큼 보강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박 전 특검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전망입니다. 네, 그렇군요. 박 전 특검의 딸도 공범으로 입건했다. 자, 그런가 하면 박 전 특검과 함께 50억 클럽 명단에 오른 곽상도 전 의원, 그 아들도 동시에 조사를 받고 있죠? 네, 또 다른 50억 클럽 수사팀도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인물 가운데 검찰이 최우선 수사 대상으로 삼았던 곽 전 의원이 1심에서 뇌물수수 혐의 무죄를 선고받은 지 5달여 만입니다. 곽 전 의원에 대한 5달에 걸친 검찰의 재수사 역시 부자가 경제 공동체였다. 그러니까 자녀가 받은 돈이 곧 부모의 몫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의 민원을 해결해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각각의 사실관계에 의문을 보이면서 무엇보다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병채 씨가 화천대유에서 받은 이익이 곽 전 의원이 받은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지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에 병채 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해 보강수사를 벌여온 검찰은 오늘 병채 씨에 이어 조만간 곽 전 의원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소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최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까지 조사한 만큼 당시 최종 의사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의 소환 조사 필요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까지 확보된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백현동 비리의 실체에 어느 정도 접근했다고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7호의 실소유주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전직 기자 배모 씨를 불러 대장동 사업으로 받은 배당금 120억 원의 사용처 등을 추궁하고 있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11년 언론사 선배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소개한 인물로 대장동 사업 당시 1,000만 원을 출자해 배당금으로 12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연구소가 불법으로 후원금을 모은 정황을 포착한 뒤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부터 여수상공회의소 전 회장 박모 씨 자택과 사무실, 다른 먹사연 후원 기업 가운데 박 씨와 관련 있는 곳을 포함해 15곳가량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 일하면서 먹사연에 8천만 원을 기부하고 간부 등으로 있던 다른 기업 명의로도 거액의 후원금을 몰아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6.25 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부산에서 기념식이 진행됩니다. 오늘을 전승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심야 열병식을 개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 오늘 저녁에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저녁 7시 40분입니다. 국가보훈부는 유엔군 참전의 날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식을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개최하는데요. 유엔 참전용사와 6.25 참전 유공자 등 4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감사와 연대의 의미를 담아 헌신으로 얻은 자유, 동맹으로 이룰 미래를 주제로 열립니다. 우리나라를 찾은 유엔 참전용사 62명이 국방부와 유엔사 의장대의 호의를 받으며 입장하고 유엔군의 6.25 전쟁 참전 당시 모습을 재구성한 공연도 진행됩니다. 보훈부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확고한 연대로 미래 70년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영화의 전당은 옛 수영 비행장터로
전쟁 발발 일주일 만에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미군 스미스 특수임무 부대가 최초로 도착했던 곳이어서 기념식 장소로 선정됐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은 정전협정 70주년을 계기로 중국, 러시아와 더욱 밀착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죠. 네, 북한은 대대적인 전승절 70주년 행사를 예고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을 초대했는데요. 어제 김정은 위원장이 쇼이구 국방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대표단을 접견하고 국방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김 위원장은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또 김 위원장과 쇼이구 장관은 무기 전시회도 함께 참관하며 군사적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노동신문에 게재된 사진을 보면 미국의 공격용 무인기인 프레데터와 또 무인 정찰기인 글로벌 호크와 흡사한 신형 무인기도 등장했습니다. 이 무인기는 이번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열병식을 통해 선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 대표단은 어제 평양에 도착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과 러시아 대표단과 함께 전승절 기념 공연을 관람하면서 중국 대표단을 이끄는 리홍중 부위원장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리 부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의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중러 대표단은 오늘 밤 개최될 것으로 보이는 열병식에 참석할 전망입니다. 북한이 지난 2월 건군절 75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공개한 화성 18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함께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 17형, 또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무인기, 신형 핵탄두나 SLBM을 선보일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정부는 북한을 방문한 러시아 대표단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연대를 과시한 데 대해 러시아 대표단 방북이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 대화 복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북한 핵 보유와 한반도 긴장 고조를 반대하는 것은 러시아의 기본 입장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러 간 무기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상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는 금지돼 있다며 정부는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고고도 무인 정찰기와 무인 공격기로 추정되는 신형 무인기를 공개한 데 대해 이들 무기 체계를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무기 개발 동향과 도발 가능성에 대해 지속해서 추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미국이 기준금리를 5.5%로 올리면서 2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9월 금리 인상과 동결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3월 이후 11번째 인상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에서 5.5% 사이로 상승해 2001년 1월 이후 22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보다 최대 2%포인트 높아져 한미 기준금리 차는 역대 최대가 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과 동결할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습니다. It is certainly possible that we would raise funds again at the September meeting if the data warranted.
And I would also say it's possible that we would choose to hold steady at that meeting. We're going to be making careful assessments, as I said, meeting by meeting. 파월 의장은 시장의 금리 인상 종료 기대에 불을 붙인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둔화에 대해선 한 번의 좋은 지표일 뿐이라며 지나친 의미 부여를 경계했습니다. 오히려 아직은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다며 통화 긴축 기조 유지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물가 상승률을 2%로 되돌리는 것은 갈 길이 먼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13거래일 연속 상승해 1987년 1월 이후 최장기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의 상승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시장 금리는 하락한 데 따른 것입니다. 파월 의장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이번에도 선을 그었지만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데 베팅하는 분위기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서 한미 금리 차도 역대 최대 폭인 2%포인트로 커졌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코스닥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우리 증시도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혼조세였는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44% 오른 2603.81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2610선대까지 회복했는데 이후 하락 전환하더니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0.35% 하락해 897.44로 출발했는데 900선대까지 오르다가 전날보다 1.87% 내린 883.79로 장을 마쳤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원달러 환율도 장중 방향을 바꿔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3.2원 오른 1277.7원에 마감했습니다. 이번 미국 연준의 결정이 시장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데다 제롬 파월 의장이 연내 인하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금리 인상이 종결될 거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이 큽니다. 네, 그런 기대감도 있군요. 하지만 이렇게 돼서 한미 금리 격차는 다시 벌어지면서 우리 경제에는 부담이 일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 있을 우리 금리 결정에 당장 영향을 줄까요? 네, 이번 인상으로 한미 금리 차는 상단 기준 2%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역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금리 역전입니다. 정부도 오늘 아침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한국은행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주요 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시장 안전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한미 금리 차가 확대되면서 다음 달 24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 결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앞서 4차례 연속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일단 이창용 총재는 지난 13일 동결 발표 이후 당장 금리 차만 보고 금리 방향을 결정하진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반년 가까이 연 3.5%로 금리가 묶여 있어도 갈수록 늘어나는 가계부채가 한은의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반기 불투명한 경기 회복 여부나 부동산 PF 대출발 금융위기 가능성까지 고려하면 쉽게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다가 2차 전지 관련주 때문에 시장 변동성 폭은 더 요동치고 있는 거고요. 네, 어제 지수 상승을 이끌었던 2차 전지 관련주가 일제히 출렁하면서 코스닥 시장 전체를 흔들었는데요. 이 때문에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장 초반부터 2차 전지주들이 11%대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반등하다가 다시 또 떨어지는 등 주가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양상을 보이더니 황제주로 이름을 올린 에코프로는 결국 100만 원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대신 이렇게 질주했던 2차 전지주가 이틀째 주춤하면서 그동안 소외됐던 반도체, 바이오, 엔터주 등 종목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동안 2차 전지에 쏠렸던 수급이 기존 주도주로 옮겨가는 모양새입니다. 이처럼 시장이 요동치면서 예측조차 하기 힘든 상황에서 전문가들도 한동안 코스닥 시장의 변동폭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엄윤주 기자도 이 대목을 언급했는데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 모두 직전 달보다 상승하면서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 말 국내 은행 원화 대출 연체율이 0.4%로 직전 달보다 0.03%포인트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이상 원리금 연체를 기준으로 하는 연체율이 지난 2020년 5월 0.42%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게 나타난 겁니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보면 현재 연체율은 낮은 거라면서 자산 건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에 대비해 한국은행이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같은 제2금융권에 비상 상황이 생겨도 신속하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준금리 결정과 함께 한국은행의 주요 역할 중 하나가 바로 대출입니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이 돈이 필요할 때 담보를 잡고 자금을 빌려주는 건데 한계가 많았습니다. 괜히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다는 편견이 컸고 무엇보다 적격담보의 범위도 작았습니다.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있습니다. 낙인 효과 때문에 오죽 위험하면은 니들이 한국은행에 돈을 버리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용이 일반 시중은행은 이런 걸 잘 안 하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은행이 대출 제도를 손질해 금융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돈이 급격히 빠져나가 위기 이틀 만에 문을 닫은 실리콘밸리뱅크 사태로 디지털 뱅크런에 대한 위기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선 적격담보 범위를 크게 넓혀 위기 발생 시 대규모 자금 융통의 길을 터줬습니다. 적용 금리와 최대 만기도 조정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새마을금과 같은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넓힌 담보 범위를 적용하고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동성 지원 여부를 신속히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은행 자산의 70에서 80%에 달하는 대출 채권까지 담보로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실무적인 방안을 검토해서 이르면 1년 내에 대출 채권을 적격담보에 추가하는 방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대출제도 개편으로 은행에는 90조 원,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100조 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조달할 수 있을 거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2분기 성적표 역시 지난 1분기 때처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대폭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2분기 영업이익이 6,685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해서 95.3% 감소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60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분기 대비 실적이 개선됐다면서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일단락돼 점진적으로 구매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네, 기아는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기아는 올해 2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 20% 늘어난 26조 2,442억 원, 영업이익은 52.3%가 오른 3조 4,03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순이익 모두 종전 역대 최고였던 지난 1분기 실적을 넘어섰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가 호주군의 보병 전투 차량 사업의 3단계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호주군 보병 전투 차량 3단계 사업은 호주 육군의 궤도형 보병 전투 차량 획득 사업으로 129대 규모의 도입 금액은 수조 원대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레드백 장갑차가 세계적인 명품 무기로 널리 알려진 독일의 라인메탈사의 링스 장갑차를 꺾고 우선 협상 대상자에 꼽히면서 본계약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인구가 2년 연속 줄어 5,16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인 가구는 750만 가구로 1년 만에 4.7% 늘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5%로 높아졌습니다. 이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총 인구는 5,169만 명으로 1년 전보다 5만 명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국인은 4,994만 명으로 14만 8천 명 감소한 반면 외국인은 175만 명으로 10만 2천 명 증가했습니다. 인구 성장률은 2021년부터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인구 성장률은 지난 1995년 이후 1%대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2020년까지는 플러스 성장을 이어왔지만 최근 2년 연속 마이너스 인구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자연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15세에서 64세 생산 연령 인구는 71%,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17.7%, 0에서 14세 유소년 인구는 11.3%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생산 연령 인구는 2018년 이후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역별 인구는 수도권이 2,612만 4천 명으로 총 인구의 50.5%를 차지하며 증가세가 이어진 반면 영남권은 24.5%로 감소세가 지속됐습니다. 세종과 인천, 충남 등은 인구가 늘었지만 울산과 대구, 부산 등은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총 가구는 2,238만 가구로 1년 전보다 36만 가구가 증가한 가운데 1인 가구는 750만 가구로 34.5%를 차지했습니다. 1인 가구는 4.7% 증가했습니다. 고령자 1인 가구는 197만 3천 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의 9.1%로 나타났습니다. 한부모 가구는 149만 4천 가구로 1년 전보다 1.1% 줄었습니다. 지난해 총 주택은 1,916만 호로 34만 호가 증가한 가운데 빈집은 145만 2천 호로 전체 주택의 7.6%를 차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정부가 1,000만 노인 시대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2027년까지 노인 일자리를 노인 인구의 10% 수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일자리를 4년 안에 30만 개가량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올해 우리나라 노인 일자리 수는 88만 3천 개, 전체 노인 인구의 9.3% 수준입니다. 이를 2027년까지 10% 수준으로 올리는 게 정부의 목표입니다. 통계청 추산 2027년 노인 인구 1,167만 명을 고려하면 대략 120만 개까지 노인 일자리를 늘린다는 겁니다. 사회가 초고령화되면서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특히 청년층 비중이 크게 줄면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가운데 40%를 사회 서비스형, 민간형 일자리로 채워서 노인 빈곤 해결과 노년기의 자아 실현을 함께 이뤄내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신노년 세대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비중을 올해 9.6%에서 27년 15%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학력 수준이 높고 디지털에 친숙한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 인구 편입을 고려해서 전문성을 살려 일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공익활동형 일자리도 대폭 개선합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에 맞춰 공익활동 일자리는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일자리 단가도 물가 상승 부분을 반영해 보다 현실화해 나가겠습니다. 노노케어, 즉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일을 노인 일자리로 연계해 취약계층 식사 제공이나 경로당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 3만 개 이상을 만들 계획입니다. 초등 돌봄 인력 부족도 노인 일자리로 채워서 전국 초등학교 6천 곳에 5명씩 모두 3만 명의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가칭 노인 일자리법을 제정해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내년부터 노인 일자리 패널 조사를 추진해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자료도 확보할 계획입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결혼이 늦어지고 고령 산모가 늘어나면서 임신에 어려움을 겪거나 난임 시술로 다둥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기존 태아 1명 중심의 정책에서 난임 부부와 다둥이 가정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국내 처음으로 초산의 자연분만으로 넷쌍둥이를 품에 안은 차지혜 씨. 난임병원에서 시험관 시술을 통해 임신했는데 정부 지원에는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35주가 되면은 쌍둥이는 거의 대부분 출산을 해요. 35주 전에. 그러니까 36주 이에 쓸 수 있는 그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아예 사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세심하게 조금 배려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처럼 고령 산모가 늘어나면서 난임 인구도 늘고 이로 인한 다둥이 출산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쌍둥이 이상 다둥이가 전체 출생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를 차지했고 지난해 출생아 10명 가운데 1명은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아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태아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해 난임 부부와 다둥이 가정 지원 확대에 나섭니다. 먼저 임신 출산 진료비 바우처 지원을 현재 1명을 임신한 경우 100만 원, 다둥이는 140만 원을 일괄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태아당 100만 원씩으로 확대합니다. 또 임신 3개월 이내 또는 임신 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앞당겨 다둥이 임신부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둥이를 출산한 배우자 출산 휴가를 15일로 늘리고 새쌍둥이 이상 가정에 대한 산후조리 도우미 지원 기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단태아 중심의 지원 제도를 개선하여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부부, 다둥이 부모님들에게 정부가 마땅히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와 함께 임신 준비 과정의 지원도 늘립니다. 오는 2025년부터는 난소기능 검사, 정액 검사 등 검진비로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고 난자를 냉동해 임신에 활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처음 지원을 시작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들에게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정입니다. 네, 이번엔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던 내년도 세법 개정안 관련 소식입니다. 정부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를 1억 5천만 원, 양가 합치면 3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18살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2배로 늘어납니다. 올해 세법을 개정하면서 결혼과 양육 지원에 방점을 뒀는데요.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부모는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2014년 이 기준이 정해진 뒤 소비자 물가가 19%, 1인당 명목 국민 총소득이 37% 넘게 오르는 동안 변동이 없었습니다. 한 결혼정보업체 조사 결과 평균 결혼 비용은 신혼집 2억 8천만 원을 포함해 3억 3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정부는 결혼 지원 체계 하나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총 4년간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은 재산 가운데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용도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혼할 때 양가에서 반반씩 모두 3억 원을 받을 경우 지금은 증여세를 2천만 원 내야 하지만 내년 증여분부터는 부과하지 않는 겁니다. 또 내년부터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하는 자녀 장려금을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소득 요건을 부부 합산 총 급여액 7천만 원으로 대폭 늘리고 자녀 1명당 최대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늘립니다. 이렇게 되면 수혜 가구는 104만 가구가 되고 총 지급 금액도 1조 원으로 증가합니다. 조금 더 중산층 가까이 접근을 시킴으로써 이 부분에 관해서 출산, 양육 등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주는 그런 정책 접근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함께 6살 이하 영유아 의료비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모두 15%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200만 원 한도 산후조리비용 세액 공제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사용자로부터 받은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인구위기 대응을 강화한 올해 세법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9월 1일 국회에 제출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정부가 K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내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최대 3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은 탄력세율로 전환해 물가 상승에 편승한 과도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오인석 기자입니다.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범죄 도시 3는 제작비가 135억 원 들었습니다. 현행 세법에 따라 제작 비용의 10%인 13억 5천만 원 가량을 세액공제로 감면받았습니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는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의 20에서 30%, 독일과 영국은 20에서 25%를 세액공제해주고 있습니다. 정부는 K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영화와 드라마, TV 프로그램 등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대기업은 현행 3%인 기본 공제를 5%로 높이고 추가 공제 10%를 더해 최대 15%를, 중소기업은 기본 공제를 15%로 상향하고 추가 공제 15%를 더해 최대 3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추가 공제율은 투자와 고용 등 국내 산업의 파급 효과에 따라 적용됩니다.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는 순수하게 제작사가 적용을 받는 겁니다. 넷플릭스나 또 국내 이제 토종 OTT들도 있는데 그런 유통이나 배급을 담당하는 쪽이 받는 건 아닙니다. 바이오 의약품 관련 기술과 시설도 하반기 R&D 지출과 시설 투자분부터 최대 35%의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맥주와 탁주의 주세율은 탄력세율 제도로 바뀝니다. 정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온 현행 주세율 물가 연동제를 폐지하고 기본 세율의 플러스 마이너스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해 물가 인상에 따른 과도한 가격 인상을 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서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 분리과세 기준 금액이 연 1,5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3천만 원 이상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내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40%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향후 5년간 3조 1,000억 원의 세수 감소를 예상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정부가 소득 파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2025년부터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15개 업종을 추가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2025년부터 현재 125개 업종인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여행업과 수영장 등 15개 업종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의무 발행 업종인 독서실 운영업에는 스터디 카페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이 되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때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미발급 가산세는 미발급 금액의 20%입니다. 오늘 10월부터 반려동물이 많이 걸리는 질병에 대한 진료비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의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부가세 면제 대상에 질병 예방 목적 외에 치료 목적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지난해 기준 600만 가구가 넘는 가운데 반려동물 한 마리당 월 평균 병원비가 6만 원에 이른다며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최근 서울 서희초 사건으로 교권 보호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인 가운데 웹툰 작가인 주호민 작가의 교사 신고 논란과 맞물리면서 갑론을박이 뜨겁습니다. 특히 주 작가의 해명글 이후 확산되고 있는데요. 주 작가는 자신의 자폐 성향 자녀를 가르치던 특수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고 논란이 일자 해당 교사의 언행에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있었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자신의 SNS 계정에 입장문을 올리고 학교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지만 변호사와 경찰서 아동학대 담당관과 상의한 결과 고민 끝에 신고하게 됐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자녀가 친구들에게 돌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고 학부모들에게도 사과했다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하고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부모가 교사를 괴롭혀 그 스트레스로 아동에게 짜증을 낸 것이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교사의 행위가 정당한 훈육이었는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였는지 그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초등학생 학부모가 저지른 교권 침해 비율이 중고등학생 학부모의 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2019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4년 동안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 9,163건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초등학교는 전체 교권 침해 건수는 가장 적었지만 전체 884건 가운데 33.7%가 학부모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중고등학교로 올라가면 학부모 교권 침해는 각각 4.9%와 5%로 감소했습니다. 교권 침해의 92.2%가 학생에 의해 발생하지만 초등학교에선 학부모의 교권 침해가 33.7%로 크게 높아서 이에 맞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인들한테로 불똥이 튀고 또 각종 통계 보도가 이어질 만큼 우리 사회에 지금 이 문제로 술렁이고 있는 건데요. 정부에선 교권 침해 내용을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 안팎에서 시각차가 뚜렷합니다. 정리해봤습니다. 네, 우선 정치권에서 이견이 뚜렷한데요. 정부 여당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른바 생기부에 징계사항을 넣으면 상급학교 진학에 있어 불이익이 학생에게 돌아가는 만큼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클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선생님이 거의 중상이 입을 정도의 이런 교권 침해 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생기부에 기재를 안 한다는 것은 그 선생님의 교권 침해에는 물론 다수 학생 학습권을 정말 너무나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런 부분이 기재가 안 된다는 부분은 저희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야당도 교권 강화라는 큰 뜻의 공감대를 같이 하고 있지만 교사와 학생 사이의 극한 대립은 물론이고 어린 학생들에게 이른바 낙인을 찍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면서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기부 기록 때문에 오히려 무리한 소송이 증가한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그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의 사법화라든가 소송 전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그러한 지적이 있어서 네, 그렇다면 선생님들 생각은 어떨까요? 대체로 정치권 공방이나 진영 논리로 흐르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지만 생기부 기재를 놓고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교사 10명 가운데 9명이 교권 침해 조치 사항을 생기부에 넣어야 한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생기부 기재가 교권 침해에 대한 경고와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실질적인 해법이 아니라며 이를 반대하는 교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교권 침해 사항을 생기부에 넣을 경우 학부모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소송을 남발하면 교사의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부작용을 걱정하고 있는 건데요. 무조건 교육부가 선생님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하지 않고 생기부만 기재하게 되면 오히려 그 피해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고스란히 돌아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실의 사법화를 우려하고 있는 거죠. 여야가 내일 다시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마는 정치권은 물론 교육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마저 이렇게 엇갈리면서 학생 인권 조례의 개정만큼이나 생기부 기재를 둘러싼 입법 과정 역시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을 찾기까지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병원들이 응급 환자를 부당한 이유로 거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수용 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담은 지침을 마련해 다음 달 배포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소방청 등과 3차 회의를 열어 119 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정당한 수용곤란 고지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 응급 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복지부는 표준 지침을 다음 달 중에 지자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음은 YTN 단독 보도입니다. 차기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이 유력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의 부인이 지난 2010년 인사청탁 시도를 받은 정황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이 특보는 부인이 즉시 돈을 돌려줬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도 했다고 해명했는데요. 2천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넨 사람이 이 사건 2달 뒤에 주최한 종교 행사에서는 장관과 청와대 수석이 참석해 축사까지 해줬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0년 7월 한 불교 종파의 신도회장 A씨가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부 고위층과 가깝다고 행세하며 돈을 가로챈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판결문에 청와대 홍보수석이던 이동관 특보의 부인이 등장합니다. 2009년 10월 말 A씨는 지인 C씨에게서 대통령직 속의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 1급 자리를 부탁받습니다. 이 특보는 준비위원회 당연직 위원이었습니다. A씨가 2009년 11월 C씨에 이력서를 건넸고 2달 뒤인 2010년 1월 중순 A씨 아파트 현관 앞에서 수건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줬다. 다음 날 확인해보니 5만 원권 지폐 100장씩 내묶음 2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이 특보 부인은 돈을 발견하고 바로 가져가라고 연락했고 그날 밤 돌려줬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C씨는 원했던 자리에 가지 못했고 A씨의 다른 사기 사건 등과 함께 경찰청 특수수사과와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가 수사한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이 특보 부인에 대한 경찰 조사 기록 등을 근거로 사실관계를 판단했습니다. 사건에 대해 이동관 특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특보 측은 YTN에 보낸 문자에서 부인이 평소 안면에 있던 A씨가 건넨 쇼핑백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찾아가 돌려줬다. 귀가 후 이 얘기를 듣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신고, 경찰이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2달 뒤인 2010년 3월 11일 이 특보가 민정수석실에 신고했다는 인사청탁 시도 사건의 당사자 A씨가 회장을 맡은 신도회 주최로 G20 정상회의에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대규모 불교 행사가 열립니다. 행사장 중앙무대, A씨 왼쪽에 박재환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오른쪽에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앉아 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전국 신도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2010년 1월에 부인에 대한 인사청탁 시도를 신고했다면 2천만 원을 건넨 사람이 3월에 주최한 행사에 정부와 청와대 핵심 인사들이 가서 축사까지 했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YTN은 이 특보에게 청와대 민정수석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신고했는지, 이후 사건 신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물었지만 답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설명만 받았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대낮에 서울 신림동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범행 전 인터넷에서 홍콩 묻지마 살인 사건 등을 검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 등을 받는 조 씨가 지난달 초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홍콩 묻지마 살인,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정신병원 입원 비용 등을 검색한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홍콩 묻지마 살인은 지난달 2일 홍콩에 있는 쇼핑몰에서 정신질환을 앓던 30대 남성이 모르는 20대 여성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사건입니다. 네, 사람을 해치고 싶다고 스스로 112에 신고한 뒤 사람들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50대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시 10분쯤 울산시 북구에 있는 차량 정비업체에서 미리 준비한 둔기로 유리문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정비업체에 찾아가기 전에 누구 하나 죽이고 싶다, 망치를 들고 있다면서 자신의 위치를 말하지 않고 112로 직접 신고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5시간 가까이 경찰과 대치한 끝에 붙잡혔습니다. 50대 A씨는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인천시 갈산동에 있는 빌라에서 지인인 6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밖으로 뛰어내리겠다면서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가 4시간 40여 분 만에 스스로 걸어나와 체포됐습니다. 피해자인 60대 남성은 복부 등을 찔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최근에 신림동 흉기 난동을 비롯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호신용품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네,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호신술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긴급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처법, 윤웅성 기자가 직접 배워봤습니다. 대낮 서울 신림역 부근에서 발생한 조선의 흉기 난동으로 한 명이 숨지는 등 인명피해까지 생기면서 호신용품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는 인기 품목 상위 5개 가운데 3개가 호신용품과 관련될 정도입니다. 30년 넘게 호신용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업체에도 최근 구매 문의가 5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가스총부터 전기 충격기, 삼단봉, 호신용 스프레이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호신용품도 많이 팔렸지만 최근에는 이렇게 강력한 제압이 가능한 전기 충격기의 수요가 늘었습니다. 최근 이딴 흉기 난동으로 상대를 제압할 수 있을 정도로 경찰의 허가가 필요한 제품을 찾는 이들이 많아진 겁니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의 구매가 증가한 것도 눈에 띕니다. 예전에는 거의 한 7대3 정도로 여성 고객층이 많았거든요. 남성분들의 그 관심도가 늘어났고요. 보통 한 5대5 현재는. 경찰 내 호신술 전문가로 유명한 김영주 경위에게 위험한 상황을 만났을 때 대처법을 물었습니다. 일단 흉기를 든 상대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면 벗어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말합니다.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흉기범과 마주쳤다면 뒤로 물러서기보다 흉기를 든 손을 제압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물러나다가 찔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배를 맞았을 경우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어요. 하지만 호신술을 배웠다고 흉기를 든 상대를 제압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때문에 주변에 있는 물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걸레나 의자처럼 흉기보다 긴 물건을 이용해 거리를 벌려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흉기를 든 상대와는 이렇게 의자라든지 주변 물건을 이용해서 거리를 벌리는 게 중요합니다. 주변에 활용할 만한 게 없다면 가방 등 지니고 있는 물건을 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겉옷이나 우산, 벨트 등 무엇이든 흉기범과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직접 제압하려 하기보단 경찰이 출동하거나 주변의 도움을 받도록 시간을 버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상대의 그 공격에 갑작스럽게 어떤 생각이 잘 안 나죠. 이런 때는 뭐 막는다든지 아니면 거리를 띄운다든지 그런 사태 파악을 하려고 하면은 호신술을 배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딴 흉기 난동 사건에 살해 예고 글까지 확산되면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생후 57일 된 아기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휴대전화에서 아들을 학대한 정황이 의심되는 메시지가 발견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친부 A씨가 아내와 나눈 메시지에서 평소 숨진 아기를 폭행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화를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A씨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애를 자꾸 때리지 말라며 그러다 애 잡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경찰은 A씨 아들이 숨지기 전인 지난 20일과 23일에도 119에 이송된 기록을 확보하고 학대 혐의와 관련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공장 신축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져 경찰의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 오전 11시쯤 전북 군산시 비흥도동 휴스틸 공장 신축 현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쓰러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이 병원으로 옮겼지만 A씨는 결국 숨졌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대구 군위군 북해면 동산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소용돌이에 휘말리며 물에 빠졌습니다.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물에 빠진 일행 중 1명을 구조했고 나머지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네, 충북 지역의 노동조합과 정당, 또 시민단체 등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기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을 만나 위로하고 합동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성호 기자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들과 충북 지역 시민단체 그리고 노동조합 등 14개 단체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겁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참사 발생 후 열흘이 지나도록 목격한 것은 정부 당국과 지자체의 책임 떠넘기기라며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그리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은 기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주시, 충청북도, 행복청, 경찰청 모두가 참사의 관련 기관임에도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극복한 행태가 우리의 분노를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도 합동분향소 운영기간 연장과 수사 과정의 정기적인 공유 등 6개 사안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참사 지역에 동일한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도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연대의 뜻을 내비치며 합동분향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이정민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직무대행은 기관장들의 책임의식이 전혀 없고 희생자들이나 유가족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위로가 없다는 점에서 오송 참사는 이태원 참사와 판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도 진상규명을 하지 못했고 아직까지 재발 방지를 못했기 때문에 또 이런 참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이런 참사에 대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시민대책위원회는 책임 소재 기관이 여러 곳에 걸쳐 있는 만큼 검찰과 경찰의 수사뿐만 아니라 유족과 시민사회도 함께 참여해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YTN 이성호입니다. 네, 사단 지휘부를 위한 16첩 반상, 특별시 갑질 논란이 제기된 육군 구사단 백마회관에서 병사들에게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까지 일삼았다는 내용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육군 본부가 전담팀을 꾸려 실태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육군복지시설 백마회관입니다. 사단 지휘부가 사적 모임을 위해 이곳을 이용하며 16첩 반상이나 특별 디저트를 제공받은 것이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리 책임을 맡은 A 상사가 10명 남짓한 회관병들에게 부당한 지시와 폭행 등 갑질을 했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특별식 등 지나치게 많은 식사를 준비하도록 지시해 회관병들이 병원 신세까지 졌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서서 근무하던 병사 2명은 무릎이 손상되는 질병을 얻었고 이 중 1명은 입원까지 했다는 겁니다. A씨가 근무 시간에 지인을 불러 고기를 구워 먹은 뒤 뒷정리를 모두 병사들에게 맡겼다거나 아들 생일에 티라미수 케이크까지 만들어 오라고 지시했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근무 시간에 가족과 지인을 불러 VIP실인 김종호실에서 고기를 구워 먹었다고 한다. 이외에도 관리관은 자신의 아들 생일에 수제 티라미수를 만들어 오라고 시키기도 했다. 병사들은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등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A 상사가 농담을 빙자해 여러 사람 앞에서 병사를 성희롱하거나 일처리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폭언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또 장난감 도끼나 플라스틱 통으로 상습적인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관련자들을 엄중 수사하고 보직해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재 백마회관의 출입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지휘관과 관리관의 특혜 그리고 갑질 의혹까지 터져나오면서 영업을 중단한 겁니다. 육군본부는 전담팀을 꾸려 문제가 된 백마회관의 실태를 조사하고 다른 부대에서 운영하는 모든 복지회관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지난해 경북대학교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범인을 잡고 봤더니 20대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대학과 공공기관에도 침투해서 81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렸습니다. 김건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말 경북대 재학생과 졸업생 등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습니다. 유출된 자료에는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사진과 집 주소까지 예민한 정보가 통째로 담겼습니다. 경찰이 잡은 범인은 다름 아닌 이 학교 정보보안 동아리에서 활동하는 대학생 2명이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생각했던 것보다 규모가 훨씬 컸습니다.
경북대와 숙명여대 등 대학교 5곳이 피해를 받고 다른 공공기관까지 15곳을 해킹했습니다. 빼돌린 개인정보만 모두 217만여 건, 피해자는 81만여 명에 달합니다. 특히 교수 계정에 침입해 중간고사 문제도 빼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 우선은 학생들은 징계 절차를 밟아서 지금 제적 상태예요. 이들은 개인정보를 모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았고 큰 범죄인지는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본인들이 수집 욕구가 있어서 타인들의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있으면 언젠가는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경찰은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학생 1명을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이 개인정보를 외부로 다시 유출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 피해 여부를 살펴볼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최근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새로운 근무 형태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바로 일과 휴가를 함께하는 이른바 워케이션입니다. 원격 근무가 가능한 근로자들이 집이나 사무실이 아닌 휴가지에서 여가를 즐기면서 업무도 하는 근무 형태입니다. 연차와 붙여서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한 주 연차 휴가를 내고 한 주는 휴가지에서 원격 근로를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2주간 낯선 환경 혹은 탁 트인 자연 환경에서 일도 하고 남은 시간은 보다 확장된 휴가를 즐기게 되는 거죠. 최근 미국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원격 근무가 가능한 미국인의 53%, 절반 이상이 향후 12개월 내에 워케이션을 갈 것이라고 응답할 정도로 미국에서는 이미 대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구글의 모 회사 알파벳은 연간 최대 4주는 회사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원격 근무를 도입했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연간 4주 동안 아무 데서나 일하기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한국은 전국 어디든 반나절 생활권에 들어올 정도로 이동 편의성이 뛰어납니다. 사무실 근무와 워케이션의 빠른 전환,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정부와 지자체도 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2021년 공개한 워케이션 활용 국내 관광 활성화 연구 보고서에서 워케이션의 간접적인 생산 유발 효과는 약 4조 5천억 원으로 분석됐습니다. 특히 지자체도 워케이션을 반기며 관련 상품 개발에 적극적입니다. 주로 주말과 휴가철에만 몰리던 관광객들과 함께 주중에도 소비를 하는 직장인들을 끌어모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는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과제는 남기고 있습니다. 직장 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직원 관리나 보안 등의 이유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지난해 시범 사업을 추진했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추후 워케이션 표준 가이드라인을 정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힌 만큼 지역 경제도 살리고 직장인들의 근무 여건도 살리는 지혜로운 워케이션이 자리 잡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미확인 비행물체 UFO를 회수해 분해하고 이를 모방에 역설계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도 수십 년간 숨겨왔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미국 하원 UFO 청문회에서 나온 주장인데 류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은 지난해부터 50여 년 만에 다시 미확인 비행 현상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 주장과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직 군 관계자들이 나섰습니다. UAP are in our airspace, but they are grossly underreported. These sightings are not rare or isolated, they are routine. 초기밀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다뤘던 전직 공군 소령은 여기서 더 나아가 정부가 UFO와 외계인 유해를 갖고 있으면서도 숨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I was informed in the course of my official duties of a multi-decade UAP crash retrieval and reverse engineering program. 또 미국 정부는 1930년대부터 외계 존재 활동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 고발자로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Have you faced any retaliation or reprisals for any of your testimony or anything on these lines? It was very brutal and very unfortunate, some of the tactics they used to hurt me both professionally and personally. To be quite. 미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그로슈의 이 같은 UFO 관련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그 어떤 정보도 찾지 못했다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버쳇 의원 등은
정부가 정보를 숨기고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면서 이번 폭로는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나설 것이라며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교통량이 많은 지역인 링컨 터널 인근 공사 현장에 대형 타워 크레인이 일부 붕괴하면서 6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전 7시 반쯤 맨해튼 링컨 터널 인근 공사장에 설치된 45층 높이 타워 크레인 엔진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을 한 뒤 일부 구조물이 이렇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 사고로 소방대원 2명과 시민 4명을 포함해 모두 6명이 다쳤지만 중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뉴욕시는 근처 교통을 완전히 통제하고 200명에 달하는 소방 인력을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실전 대비 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잘 알려진 최강 양궁 대표팀이 세계 정상을 향한 활시위를 당깁니다. 다음 달 1일 세계 선수권에 나서는데요. 이미 대회장을 똑같이 재현한 경기장에서 적응까지 마쳤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를린 2023이 새겨진 설치물. 관역 뒤에는 베를린 올림픽 스타디움의 정문 오륜기 탑이 우뚝 서 있습니다. 안내방송도 한국어와 독일어로 함께 나오며 마치 베를린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현장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1번 표정 김우진 선수입니다. 세계 최강 우리 양궁 대표팀은 대회 현장을 똑같이 재현한 진천 선수촌 내 특별 경기장에서 3차에 걸쳐 적응 훈련을 마쳤습니다. 화창한 여름 무더위부터 거센 비까지 모두 경험하며 날씨 변수에 대한 준비까지 완벽합니다. 시합장 무대와 상당히 비슷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시합장에 들어갔을 때 긴장감 완화라든가 또 이제 상대팀이 상비군이다 보니까요. 외국 선수들 못지않게 잘 쏘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경쟁하는데 참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수확한 금메달 6개 가운데 무려 4개를 휩쓴 양궁 대표팀.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내년 파리올림픽의 전초전과도 같은 이번 세계선수권에서 최강의 입지를 굳건히 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모든 선수들이 후회 없이 경기에 임하길 바라고 일단 올림픽 쿼터를 따는 게 목표고요. 단체전 우승하는 게 목표입니다.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는 대표 선발전을 통과한 태국 공사들이 세계 정상을 향한 활시위를 당깁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프로야구 키움의 간판 타자 이정후가 왼쪽 발목 힘줄을 감싸는 막인 신전지대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정후는 SNS를 통해 빠르게 회복해서 꼭 그라운드에서 뵙겠다면서 강한 복귀 의지를 밝혔습니다. 키움 구단 관계자는 이정후의 수술이 문제없이 마무리됐고 모레 퇴원해 다음 주부터 2군에서 재발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발은 석 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도 무척 더운데 곳곳으로 소나기까지 내리며 공기가 더 끈적합니다. 오늘 서울 기온은 32.2도, 대구는 32.9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 더위가 기승을 부렸는데요. 내일은 이 더위의 기세가 더 강해집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서울 낮 기온은 34도, 대구는 무려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온열 질환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 자체는 맑겠지만 아침까지 곳곳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낮 동안에는 전국적으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오후부터는 또 한 차례 요란한 소나기가 내립니다. 전국 곳곳에 5에서 많은 곳은 60mm 이상의 소나기가 예상되며 지역 간의 강수 편차가 크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30mm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도 우산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5도, 광주와 대구도 25도로 곳곳에서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기온이 34도, 청주와 대구는 35도까지 치솟으며 오늘보다 1에서 2도가량 높겠습니다. 앞으로 밤낮 없는 무더위는 계속되겠고요. 주말인 모레도 내륙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